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상철 수학학원 월성원 원장 호기환입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처음이시죠? 네, 저희도 사실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인데요. 예비 고1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예비 중1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렇게 또 시국이다 보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마 저희도 이제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 진행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교 학점제 일부 이제 CPS 이제 소장님이시죠. 저희 CPS 사고력 박주범 소장님께서 이제 고교 학점제와 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이제 일부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제 한상철 중등부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 학기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일단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짧으니까 이것만 우선 한번 좀 시청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 부모님은 고교학점제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는 다변화되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부족합니다. 또 학령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교육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자, 창의와 혁신의 학습자, 협력과 소통하는 학습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 익숙한 말이지만 교육 제도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목표한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일정한 학점을 얻어야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과목 구성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100개가 넘는 과목이 개설되며 이 중 공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등이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선택과목은 2학년부터 배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대평가로 2등급을 받아도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로 40점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얻게 됩니다. 성취도는 ABCD의 이수등급과 I등급입니다. I등급을 받으면 미이수 과목이 되어 학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충 수업, 계절 수업 등을 통해 통과를 해야만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현재의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통과목은 석차 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평가합니다. 선택과목을 수강하면 그림처럼 성적을 산출하여 그 과목에서 성취도별로 학생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행은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라서 A등급을 받으려면 4% 이내에 들어야 했지요. 그러나 고교학점제로 전환되면 성취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A등급을 받는 학생이 4%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남이 어떤 점수를 받든지 나만 90점을 넘으면 A등급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표를 해석해 볼까요? 이 학생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85점을 얻어 B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의 학생들 전체 평균이 64.4라는 말입니다. 이 과목은 총 55명이 수강했는데 이 학생이 받은 B등급 이상을 얻은 학생은 38% 하는 말이고 A등급이 7.3%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이수학점수는 192학점이며 교과학점이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입니다. 현재 204단위보다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학교 출석을 하면 졸업을 하게 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기당 최소 취득 학점이 28학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고교 3학년 2학기에도 28학점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듣더라도 조기 졸업은 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교육과정의 과목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은 뒤 평가를 통해 이수를 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졸업학점은 192학점을 이수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교육제도의 변화보다 큰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큰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네,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CPS 사고력의 이제 소장님 있으면 저희 박주봉 소장님께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줌으로 이 학부모님과 만나 뵌 거는 처음이고요. 제가 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 현장에 사는 것보다는 저도 약간 어색한데 일단 어색한 대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아마 30분 이내로 될 것 같아요. 길지 않게 할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왜 했을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아마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업 또 좋은 인생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그 공부의 목표가 그 공부만 잘 어느 정도 잘 하면 좋은 대학이 보장이 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방금 앞에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직업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그 기준으로서 학생들을 전부 다 서포트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인생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상당히 적나라한 경쟁 현장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죠. 공부를 우리가 일로서 생각해야 된다. 자, 학생들에게 직업과 같은 거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자기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 진지한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즉 공부도 우리의 직업처럼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경쟁에서 1등을 한다, 반에서 1등을 한다, 또는 전국에서 몇 퍼센트에 든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 어쨌든 상위 3%다 그러면 97%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하는 것에 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고력을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뇌가 재구조화되고 지식이 재구조화되고
그것이 자기의 사고 안에서 다시 체계화되고 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든 잘 하지 못하든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공부 잘 해라 하죠. 근데 앞으로는 공부를 잘 해라 하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해야만 한다. 그것이 너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1등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교 학점제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1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개인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는 학력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좋으면 좋은 조직이 보장이 되고 그 조직이 개인의 인생을 어느 정도 평생 동안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학력이 좋다고 해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바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 없고 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에요. 그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한 그 부분은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기가 뭐냐, 나만의 특기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처럼 굉장히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부만 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학력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는 사실상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옛날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과장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과장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갖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 최상위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이런 정도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이상은 아마 과장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과거에는 그런 학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해 준 요소가 됐지만 지금은 워낙 학력 인플레라든가 지식 인플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차별화된 요소, 이게 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은 어려워지고 있다. 왜 그럴까? 당연히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현상은 계속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회사라는 조직이나 또는 국가라는 조직이 개인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다면 개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직업이 100개였다면 지금 300개, 400개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전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 논의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 니즈가 고교학점제라는 형태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행되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여기 어머님들 듣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방금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중학생들이 얘기했던 그 아이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그 아이들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얘기했던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자기 책임성, 자기 책임감, 자기 주도성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방금 대구 1과학공고에 거기도 아마 과목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문이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학교가 현재 어떤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학교가 선택한 과목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공통 과목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다섯 가지가 있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 수많은 백 몇 가지가 되는 과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 학교가 아닌 밖에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들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 현재 나온 거는 아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이죠.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건 학습 결정권이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또는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야 되죠.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통 수학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후원이라든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많이 듣지 않는 과목이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자기가 주도적으로 탐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까지도 해봐야 된다. 그런 것이 고등학교 이전에 그러면은 이 경험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경험해 왔을까?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즉 중학교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학습 시스템에서는 뭐 과학고라든지 외고 같은 경우는 명료하게 무엇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가니까 사실은 고민을 할 게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보통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게 현재 조사해 보면 고1 때 한 41%, 고2 때 가서 결정하는 게 한 30%. 그러니까 약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 진로를 명료하게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일단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지 과를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대학마다 또는 과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충분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대학과 과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된다고 하냐면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데는 아마 수2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두 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선택 과목을 어떤 대학은 아예 선택 과목을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학과에 따라서는 미적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일단 이 학점제로 돌아갔을 때는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고1 정도 되면은 어떤 전문과, 어떤 과나 어떤 대학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중학교 지금 3년 시간이다. 그래서 중3 때 지금까지 주어진 우리가 공부하면은 대부분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아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 즉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해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아마 우리 한상철 학원에서 이 수업을 해본 아이들은 좀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뭘 가르치가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많이 리드를 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자기 문제화 시키고 자기 학습화 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교학점자가 됐을 때 왜 교사의 역할은 학습 촉진자나 토론 상대자 또는 뭐 들어주는 사람의 이러한 역할로 바뀌게 되냐면 학생마다 각 교실에 있는 학생마다 듣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A 학교 학생과 B 학교 학생이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거기에 또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모든 지금 교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문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전문 분야의 사람이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리드하는 그러한 수업보다는 학생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촉진자 역할, 그걸로 바뀔 것이다. 그것이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응을 하게 될 거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학생들에게 경험을 시킨다. 이것이 지금 고교 학점제가 갖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부분은 꼭 명심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 한 가지는 풀고 가시라 하는 것. 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만이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다. 학습 결정에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지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방식의 공부가 될 텐데 문제는 저도 이 선상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제가 체크포인트 8 이렇게 했는데
대학 입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았던 거를 지금 좀 여기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대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룰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2022 교육 과정 자체도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표되는 거 보면서 아마 대학도 시스템을 고민하게 될 텐데 1차적으로 2025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2027학년도죠. 그때가 될 텐데 그때 입시 즉 수능은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대학 수능에 서술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논술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진행형이고. 근데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하면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안 넣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그 부분이 그 수능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거. 현재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자기주도학습의 그 자기 탐구 평가 얘기했듯이 점수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평가에서 A등급, B등급 했는데 그 산출 방식이 시험으로 보는 게 있고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리포트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약 40% 이상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한 그 학습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내신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지금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의 어떤 서열화라는 것이 그때도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고 같은 경우는 뭐 폐지 얘기가 고교학점제에 나오면서 나왔던 거고요. 그럼 현재는 지금 요 순위에서 보듯이 다 외고, 과학고, 영재고 얘네들이 전체를 쭉 서울대 순위 보니까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된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서울과학고나 이 과학고 같은 경우는 특별 관리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목고라고 하는 게 거의 100개가 될 텐데 그중에 11개인가요? 과학고. 거기를 뺀 나머지는 고교학점제 아마 일반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면 자사고 같은 경우도 현재는 자사고도 어느 정도 자기를 가지고 이미 그 가치가 다시 말해 경쟁률을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한 예로 들면 배재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 학교에 자기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옆에 학교로 가든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로 가든가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단위의 지금까지 학교 단위의 경쟁력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상태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과학고는 그때도 여전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로 선택 아까 고등학교 1대는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네 번째 요소가 지금 아까 각 학교가 모든 과목을 다 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 간에도 공동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학교와 지자체나 또는 그 유관 기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가 전기공학을 한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된 과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A라는 학교에는 어떤 과목들이 주로 개설되어 있는지
B라는 학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됐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는 뭘 보고 얘기하냐 하면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과목 개설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 해소 방안이에요. 왜? 지금 선생님들의 수준으로 100 몇 개의 과목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적인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개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과, 대학 이런 것들과 이 고등학교 선발에 있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의 현재 고등학교 선택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정도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온라인 과정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거기 학점제가 된다 그러면 온라인 그 학습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 학교가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한다면 지금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지만 그때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커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라인이고 뭐 인강이지만은 25년도 우리 지금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교육에서 뭐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현재 교육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핵심은 자기가 이 안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선생님한테 리드하고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몰라도 그냥 패스하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사전 공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도대체 기본 역량이 뭔지도 아리송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육에서는 이걸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가 바로 학생의 기본 역량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사고 역량이라고 했는데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식을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좀 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연결해내는 그 역량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지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만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마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 역량은 요 세 가지예요. 언어, 수리, 디지털 이 세 가지입니다. 언어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리는 수학이라는 거 알 거예요. 다음에 디지털은 컴퓨터라는 걸 알 겁니다. 자, 언어, 수리, 디지털은 현재도 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단 영어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고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 안으로 이 언어 안으로 포함이 돼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제2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네가 필요한 정도를 알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온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그것을 뭐 상대평가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는 언어의 한 부분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는 뭘까? 해독 능력입니다. 해독 능력.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전에서 종종 아마 듣는 얘기가 문해력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문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해독하느냐. A라는 아이는 정보에서 하나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B라는 아이가 하나의 정보에서 둘 내지 세 가지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B라는 아이가 더 많은 유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언어적인 독해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거에도 중요했고 요새도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한데 왜 특별히 2022 교육과정에서는 요 세 개만 했을까? 언어를 왜 제일 앞에 넣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옛날에는 신문만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신문,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블로그 할 것 없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대신 해독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그를 객관화시켜서 팩트인지 아닌지,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어 독해가 더 강조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언어를 대단히 중요한 기초 소양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 수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을 얘기할 때 잘못 배우게 되면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다, 문제 푸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배울 수가 있어요. 한상철 수학학원에서는 절대로 수학을 그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심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 수학을 하는 이유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성, 패턴 이런 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시대에서 한 달 앞, 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이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수학적인 패턴이나 로직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학의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수리적인 해석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 소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리 소양이라고 이 얘기를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수학이 더 옛날보다 약화됐지, 공통수학하고 나머지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수학은 더 중요하다면서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켜 줄 수 있다면 학생한테 많은 걸 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가라 하는 걸로 나눠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의 가장 큰 공부의 목적, 수학은 왜 해야 되느냐,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지금 6학년 다 자녀분들 두고 계실 텐데 6년 동안 아이들이 수학을 그렇게 해왔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 문장제라는 것들이 도입이 된 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분명히 수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푸는데 문장제는 못 푼다. 이게 수리적인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 디지털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내년에 2022 교육 과정, 개편되는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고교 학점제에서 강조되는 요소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중학교에 지금 서술형 평가가 늘어나고 있을까? 고등학교 앞으로 리포팅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늘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 수리 이 부분은 강조를 아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어와 요 다음 단계 조금 이따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협력과 의사소통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공부 잘하면 됐어요. 나 혼자만 시험 잘 보면 됐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과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고 했죠. 그 어떤 것에 따라서는 50%까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필고사, 지금까지 지필고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수행평가 이런 게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뭐 엄청나게 등위를 바꿀 정도로 반영이 덜 돼 있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반영도가 높아진다. 즉 팀 단위 어떤 과제 해결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팀 단위 과제가 나가거나 팀 단위 리포팅이 나가거나 했을 때는 협력이나 의사소통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토론하고 소수로 하는 그 연습들이 어느 정도 일상화돼야 된다. 만약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현재까지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다면 지금 중학교 3년 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가장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익숙하지 않은 얘기는 지금 이 수행평가, 선원수령평가, 현장중심 학생평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저 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상, 어떻게 풀면 중 이렇게 쪽에서 평가 기준이 있는데 밑에 이게 수행평가입니다. 연결된 과제 목록 이게 혼자 서는 것도 되고 팀 단위도 이루어지고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심화시켜서 자기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심화된 것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시험을 안 봤지만 중학교는 아마 서술형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서술형이 어떻게 된다? 아직은 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줬던 거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 지금 현재 6학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이 다 가버려서 다음 이 얘기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는데 바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짧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중학교에도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아까 기본 소양에서 언어와 수리 얘기했잖아요. 디지털은 지금 아마 걔가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보고를 하거나 어떤 리포팅을 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디지털 소양은 요새 아이들은 거의 갖추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스스로 갖출 가능성이 많다.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된다. 그랬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언어나 소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것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어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석적 읽기. 독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분석적 읽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 어휘 확장. 왜 그러냐면 보고서나 리포팅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상식적인 어휘로 보고서를 쓰면 당연히 점수가 많이 안 나오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말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한자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한자 어휘들이 많다. 그래서 한자 어휘로 구성된 추상적인 어휘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한자 글자를 익히는 거 혼돈이 되는 경우 한자 글자를 익히는 거고 한자로 된 단어를 익히는 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혼돈하지 말고 어휘를 확장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언어 사고력 지금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아이들의 읽기 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그 책을 주고서 읽으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쳐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적 읽기는 아까 독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줄거리 읽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 유창하게 읽을 줄 안다는 것, 끊어서 읽을 줄 안다는 것,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분석적 읽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주관적 감상을 배제한 객관적 읽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이거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니? 무엇이 너한테 감명을 주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느낌이 무엇이었니? 감명이 무엇이었니? 너의 생각이 무엇이었니? 이거는 다 감상이에요. 분석적 읽기에서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석적 읽기는 이 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분석적 읽기다. 그거를 우리는 학문, 즉 학습을 위한 독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기준선, 요때를 4학년 때라고 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그 방식으로 전환돼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학습을 위한 독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서 4학년, 6학년 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돼도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분리를 해서 학습적인 읽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언어 쪽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리 쪽은 수학이죠.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개념이나 원리만 가지고 세상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예측이라고 그랬죠. 그 개념을 적용해서 한 단계 뛰어넘는 직관 또는 인사이트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심화를 해야 됩니다. 깊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게 공부하는 수학이 필요하고 그 부분 아마 한상철하고는 해결하겠죠. 또 문제 해결, 또 서술, 논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초등학교 때 반드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 줘야 되는데 현재 6학년 이제 6학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뭐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 안 그렇다 그러면 중학교 3년 동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되지 않겠나. 사실은 어떤 지식을 내가 수학에서 점수를 몇 점 맞았다, 어떤 거에서 몇 점을 맞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진로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춰 놔야 될 역량이 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게 언어술이고 자기 주도는 아까 맨 먼저 얘기했던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몸에 아예 장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이 설명은 제가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채팅창에 남겨진 질문이 없으니
다시 이 호스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허 원장님, 예, 네,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일부 이제 설명을 해주신 우리 박주봉 이제 CPS 소장님이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질문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잠깐 켜서 이제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제 어머니께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준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학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저희, 이제 중학생이죠.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한상철 수학학원에서 중등부에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앞서서,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와 핫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고교 학점제였고,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신이 부활한다라는 거.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첫 시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아까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크게는 세 가지죠. 이 교육과정과 이 졸업제도와 평가제도로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뭐 정리를 뭐 한번 해보면, 이때까지의 학습의 결정권은 학교에 있었죠.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갔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게 될 고등학교 시간표는 이제 학생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어떤 그래서 이제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진로에 맞는 이제 학습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시간표를 또 학생이 직접 이제 듣고 싶은 수강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급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원래 이때까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지나면 고2, 고3 자연스러웠다면 어떻게 뭐 최악의 경우 유급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고 졸업 요건 이제 뭐 현재 기준에서는 시간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수업 방식도 아무래도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근데 옆에 학교에는 그 수업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옆에 학교도 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뭐 여러 학교들이 뭐 연합해서 뭐 온라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밖에 이제 뭐 다른 수업도 이제 가능하다 형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옮겨진다라는 부분. 아마 어머님들께서 제일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평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바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또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고교 학점제 자체가 뭐 이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해봐셔야 됩니다. 뭐 사회가 사실 뭐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러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인상들이 있을 거고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대학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도 이제 인재상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그러다니까 이제 대입 전형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 맞춰서 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 또 맞춰서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이때까지는 계속 내려왔다면 지금은 좀 거꾸로 가버렸죠. 고교 학점제를 먼저 탁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입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좀 약간의 좀 혼란이 있지 않으실까. 예.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대선 이후에 뭐 어떤 정권이 참 그에 영향을 아마 좀 따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래서 뭐 논술 서술형으로 대체를 할 거다. 뭐 혹은 뭐 다른 그냥 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선발 고사 시험을 줄 수도 있다. 뭐 또는 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IB 형태 뭐 그런 뭐 또 서술형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뭐 대선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러면 뭐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거는 우리 사회든 이제 기업이든 뭐 대학이든 요구하는 걸 엘리트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일단 진로와 진학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떤 과목, 어떤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할지가 고등학교 가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논술과 서술 대비,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중심에서 이제 과정 중심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 뭐 활동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뭐 학교에서도 뭐 다양하게 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별 과제부터 해서 공동으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미션들 뭐 그런 거 수행하는 거 이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백투더 베이지,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뭐 대학이든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은 어쨌든 뭐 영재를 원하잖아요. 엘리트들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입시의 시작입니다. 이제 경계선이 이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이제 올라가는 딱 지금 이 시점. 지금부터는 어머니들께서도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7학년으로 두느냐,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생, 중고등부에 이제 붙이느냐, 이제 그 경계에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에 이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하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조금 설렁설렁 좀 뭐 공부도 벼락치기 중심으로 좀 시험 기간이 있으면 그때 바짝 하고 평상시에는 조금 이제 좀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매 타임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시험이 거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실력을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1 성적이 고3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말들이 있죠. 실제로 통계가 이제 74% 정도가 고1 때 받은 성적이 고3까지 그대로 이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6%는 어떨까요? 반대로 점점점 올라가든지 아니면 점점점 떨어지든지. 그래서 대부분 점점점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 고1 때가 입시가 거의 끝난다라는 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력을 올려야 될 때가 그 한 단계 더 밑에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력을 좀 쌓아놔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좀 유리하게 좀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입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고2 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1은 그래도 이제 공통으로 이거는 반드시 수업을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딱 이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뭐 과거 현재 기준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했던 거를 고1에 지금 더 내려와서 미리 이제 평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좀 있습니다. 중학생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좀 이제 기회를 살려서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중등부 중학생이 되면 해야 될 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네, 단순하죠? 네, 심화, 내신, 선행. 네, 요 세 가지.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뭐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빨리 또 정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또 도움을 될 수 있는 뭐 기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테스트하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 넣을 수는 없고 일단 핵심은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심화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1년 365일 매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숙제를 한번 내보면 보통 이제 월목반이면 월요일 날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이제 목요일까지 숙제를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월, 화, 수 쪽에서 매일마다 해서 목요일 날 이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정작 학생들은 숙제를 언제 하죠? 네, 또 닥쳐서 하죠. 거의 하루 전날. 뭐 어떤 친구는 뭐 그냥 그날 하고 노는 그날 닥쳐서 이제 임박해서 막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 친구들 꽤 많은데 뭐 사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뭐 요일마다 가는 학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그 매일매일 쳐야 될 양이 또 있다 보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숙제가 3장이면 그럼 하루에 한 장씩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다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는 매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인데 내신은 언제 하나요? 중학교 이상 중2, 중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이 1년에 4번을 치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보통 학생들이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한 달 정도 대비를 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1년 중에서 이제 4번 치면 4개월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내신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신 비중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거의 1년에 이제 3분의 1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선행 마찬가지 이것도 매 타임마다 매일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화 같은 경우는 저희 심화는 이제 단계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예전부터 좀 오래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고력을 좀 많이 접했고 이런 친구들은 단계별 문제풀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문제의 이해를 먼저 하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두 번째가 그 문제 속에서의 조건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조건을 분석하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실마리 부분이고 네 번째가 이제 해결 과정입니다. 계속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풀이하게 됩니다. 저희 CPS 사고력에서 뭐 맥노트 뭐 통해서 뭐 또 우리 학생들 좀 많이 접했었고 수업 때 저희 수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알게 모르게 문제 풀 때 계속 이제 그거를 문제 푸는 이제 프레임을 본인들도 뭐 알게 모르게 뭐 익숙하게 저기 뭐 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타임마다 이제 S 테스트가 있죠. 오자마자 한 두세 문제 정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 전전 시간 내용일 수도 있고 자 이제 수업에서 다루었었던 제일 중요하다 그런 문제들 이제 두세 문제씩 매 타임마다 평가가 있고 그게 한 달치가 누적이 되면 월 말마다 월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 커트라인 중에 60점 저희가 기준을 잡습니다. 그걸 이상 통과해야 이제 또 넘어가고 안 되면 다시 또 한 번 더 오답 노트.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수업에서 심화 문제 한 문제 다뤘으면 그거를 다음 시간에 S 테스트로 한 번 더 평가를 쳐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오답 노트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월말마다 또 월말 평가 또 한 번 더 또 다루게 되고 혹시라도 또 통과를 못했다면 한 번 더 또 오답 노트를 쓰게 돼요. 그러면 거의 한 문제를 거의 한 5번에 걸쳐서 학생들이 이제 어쨌든 접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하고 이제 심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다 했었던 부분이고요. S 테스트하고 이제 월말 평가.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 네. 자, 두 번째 내신.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죠. 1학년 1학기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지금은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로 또 다시 바뀌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이 학교에서 또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습에 또 양극화가 벌어졌죠. 되는 친구는 되고 안 되는 친구는 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학력 저하가 우려돼서 이제 대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다시 이제 내신을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다시 이제 시험을 또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은 지금 이제 지필고사 60%의 수행 40, 그래서 합 100점입니다. 이 점수를 합쳐서 90점 이상이면 이제 A를 받고요. 80점대면 B, 70점대가 C, 60점대가 D, 50점 이하가 이제 E. 그래서 A, B, C, D, E 이 5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뭐 예체능이나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 이제 3단계죠. A, B, C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A, B, C, D, E 단계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논술 서술형이 약 한 34점에서 40점 정도인데 이 지필고사가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 지필고사는 중간, 기말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수행을 또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치는 그 수행을 무조건 만점을 받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수행 평가 수학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뭐 학교별로 다 이건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가지 정도 또 시험이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 수학 노트, 그 선생님 수업했는 거 노트 정리 잘 돼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기도 하고, 그럼 뭐 백지 시험, 뭐 개념 백지 시험 뭐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별 과제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나와서 한번 풀어봐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학교에서는 조금 좀 수월하게 점수를 관대하게 좀 주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만점도 많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수행평가에서 40점 정도를 확보를 해놔야 혹시라도 중간 기말에서 조금 시험을 못 보더라도 합산이 되면 이제 전체 등급 자체가 이제 A 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기말뿐만 아니라 이제 수행까지도 중간중간에 이거 수행은 사실 태도 점수입니다. 학교 생활만 제대로 이제 잘 듣고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면 거의 뭐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필고사 안에 이제 중간 기말 안에 이제 논술 서술형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중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34점에서 한 40점 사이 이제 논술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중학교 그 시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 학교 범위, 시험 범위도 많지는 않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2단원 내지 3개 단원 정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는 거를 틀리지 않아야 돼요. 애들이 실수가 많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들어서 첫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이 첫 시험을 잘 못 봐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리고 시간 배분도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통 한 80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수월한 편이고 80에서 90점 받는 게 어렵고 90에서 100점 받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대부분 100점 방지용으로 내는 한두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특히 이 주위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심화를 조금 준비를 해놔놓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또 압축해서 추려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그때는 이제 아는 거를 틀리지 않는 거 중심으로 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계속 모의 테스트 치면서 첫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첫 시험을 잘 봐야 이제 나중에 또 자신감을 가져서 또 매끄럽게 해낼 가능성이 또 높죠. 그래서 고등 내신 완성은 이제 중학교 내신부터입니다. 이거는 이 주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쳤었던 학습 결과고요. 지금 아마 어머님께서도 이제 또 중학교를 또 지원을 하셔야 될 건데, 뭐 대부분
자, 일단 뭐 요거는 학교별로 이제 A 받는 학생, 즉 파란색 부분이 90점 이상 받는 비중입니다. 학교별로 한번 보시면 대부분 한 25%, 30% 사이 정도, 이 정도가 한 90점 정도 이제 맞는다라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A 부분하고 E 부분, 파란색하고 녹색 부분을 그냥 보시면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는 반대로 이제 하위권이겠죠. 50점 이하가 E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E가 좀 많다. 여기서 지금 송현여 중에 33.3인데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라는 거겠죠. 그럼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니까 보통 이제 뭐 A 등급 받는 비중과 E 등급 받는 비중을 봐서 이제 학교를 좀 이제 뭐 그냥 평가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수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월성 오기 전에 수성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성 같은 경우도 경신이나 뭐 대륜, 동도, 정화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또 빡시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A 받는 비중입니다.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25%에서 30%, 많게는 이제 30%까지 받는 게 있는데 보통 한 반의 인원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반에. 반 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30명 중에서 30%면 이제 9명이겠죠. 그 9명이 90점 이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90점, 100점 맞아도 A고 90점 딱 턱걸이를 해도 A예요.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A를 받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근데 그 부분을 결코 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대평가 고1 때 됐을 때 지금 기준에서 등급제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인데 만약에 턱걸이로 30% 안에 딱 걸려서 30% 끄트머리다 하면은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제 A 받고 자기는 본인 되게 잘한 줄 알고 고등학교 가서도 나는 이제 A 받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학원 내신 결과표입니다. 원래 1학기 쳤었던 부분이고 뭐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100점 받는 친구들이 전체 재원생 중에 한 22% 정도고 90점대 받는 애들이 이제 한 38%고 어쨌든 뭐 90점 이상 받는 애들이 저희 학원 기준을 봤을 때 60% 정도가 이제 90점 이상 다 받습니다. 네, 그리고 80점대까지 내려오면 80%까지는 이제 최소 80점대인데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70점, 60점, 50점 여기 이제 하위 약간 20% 부분을 어쨌든 위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 이제 내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하 점수를 우리가 80점 목표를 하자. 어쨌든 얘네들은 그 위 단계를 이제 좀 끌어올리자 하는 부분들에 내신 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선행인데 선행은 저희가 선행 이수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한 중상위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선행은 있습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선행 한 학기를 수업을 다 들었으면 그 전체 시험을 칩니다. 선행 이수 시험을 치는데 그거를 통과해야 그 다음 학기 선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60점보다 좀 미달이 되면 그걸 한 번 더 듣든지 아니면 별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수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에 보통 저희가 고등수학이 스타트가 되거든요. 스타트를 하면 고등상을 한 3번 정도 보고 고등하도 한 3번 정도 보고 수투 한 2번 정도 돌고 조금 더 욕심내면 이제 수원 그다음에 이제 수투 뭐 기본 한 번 정도 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애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고등상어는 한 3번 정도를 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이 중학교 수학하고 갭이 엄청 큽니다. 보통 고등상을 기본 개념만 좀 빠르게 한번 훑는다 하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럼 보통 애들이 어떻죠? 한 중간쯤 가면 앞부분 잊어버리죠. 그래서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학생들이 머릿속에 남는 거 한 50% 정도, 많이 남아있어야 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그러면 한 뭐 60%, 70%, 80%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돌아도 저희가 막상 중3 때가 되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치고 있는 모의고사나 이제 기출지를 풀리거든요. 중3 때가 되면. 네, 그럼 쳐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40 몇 점, 한 50 몇 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적어도 이제 고등 상하는 최소 한 3번 정도는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내신도 좀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근데 이제 또 이 중학교 이 나이 대에는 받아들이는 또 한계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더 깊이 있게 하는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올라갔을 때 이제 고등상 심화를 이제 더 다룰 수 있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밑에 부분까지는 어쨌든 이제 마무리 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심화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 기준이면 일주일에 2번이 심화 수업이고 한 번은 선행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저희는 항상 특강이 필수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은 제가 선행 중심으로 좀 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예비 중에 겨울학기도 마찬가지 이제 선행을 좀 나가게 될 건데 어떤 선행이냐? 네, 바로 이 스파르타입니다. 저희 학원의 전통입니다. 지금 거의 7년째인가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면 거의 이제 해마다 예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항상 스파르타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수업은 오전에 잡힐 거고요.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호감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월수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월화목금 네, 이렇게입니다. 월화목금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뭐 반별로 이제 조금씩 뭐 다른 호감은 또 시간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 4회 3시간씩 2개 학기가 동시에 스타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도는 이제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방학 때는 1학년 2학기, 그 다음 과정 1학년 2학기 하고 그 다음 과정 2학년 1학기 이 2개 학기가 동시에 스타트가 될 겁니다. 또는 뭐 1학년 1학기가 좀 부족한 친구는 1학년 1학기 한 번 더 보고 1학년 2학기 본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2개 학기가 동시에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걸쳐서 계속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아침 시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학 때 보통 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죠? 뭐 보통 일찍 일어나면 한 10시, 11시 보통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되게 게을러지죠. 예. 그러다가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방학 때가 10시, 11시 눈을 뜨는 거에 또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러다가 3월 돼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겠죠. 그러면 학교를 8시 20분까지 갑니다. 그러려고 하면 최소 뭐 7시 반이나 이제 뭐 그 전에 아마 일어나야 되겠죠. 계속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게 맞춰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7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상태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좁니다, 애들. 다 졸고, 그 다음에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눈을 뜨겠죠. 배고파서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또 급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겠다? 또 좁니다. 계속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 3월 한 달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부터 이제 아침 시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적어도 이제 9시에 좀 기상을 해서 아침밥도 든든하게 먹고 이제 와서 이제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 수업 하다가 이제 뭐 숙제가 조금 덜 돼 있다. 또 좀 부족해서 좀 더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시에 맞춰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에 또 다시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부족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잡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또 PT 마찬가지 계속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자녀 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잘한다. 네, 물론 맞죠. 네, 맞는데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니까 좀 어머님들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성공하려면 자녀 교육의 성공 핵심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서 우리 아이의 위치, 우리 아이의 실력,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올 겨울 방학 때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채워나가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는 심화 중심입니다. 또 중학교 1, 2, 3학년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중학교 1, 2학년은 약간 심화 중심으로 나가고요. 중3 때가 되면은 저희도 약간 좀 그때는 패턴이 좀 바뀝니다. 고등 수학을 좀 대비를 해야 고등학교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3 때 돼서는 저희가 선행 중심으로 패턴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심화, 중3 때는 이제 또 심화 앤드 이제 선행, 그래서 선행 비중이 조금 더 높일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원칙 꼭 이제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생할 겁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학기도 2개 학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빡시겠죠. 그 숙제 양도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또 많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회피한다거나,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거 조금 줄여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조금만 뭐 쉬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그 고생하는 그 경험은 공부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좀 고생하는 저는 그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또 너무 이제 또 감싸 주시고 하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이 성장을 하려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왜 몸에 좋은 약은 또 쓰잖아요. 때로는 또 쓴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원에서 저희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특목 아마 이제 과거나 지금 이제 또 자사고는 이미 못 가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뭐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 하면 그것도 저희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저희 고등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의치한 반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 일요일 날 이제 개강이 되는 반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금 다 레벨 테스트 중이거든요. 보고 만약에 뭐 개별적으로 아마 또 연락이 또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고 별도 이제 또 설명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장시간 또 오랫동안 또 잘 들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라도 이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뭐 스피커를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채팅창을 이용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2개 학기가 같이 나가면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나요? 네,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이제 2개의 학기 같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나갈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학년 심화 하나랑 선행 하나랑 이제 물고 갈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중학교 모든 과정 통틀어서 1학년 2학기가 상대적으로 좀 제일 쉽고 네, 그 다음에 2학년이 좀 어렵고 중3 때 또 뭐 약간 또 내려갔다가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늘 학생들도 다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고요. 선택 과목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학교 선택 과목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나요? 저 학교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뭐 잠깐 사실 지금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 선택 과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서는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다음 뭐 수원 수투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진로 과목에서는 이제 기하 파트, 그다음에 뭐 경제 수학, 뭐 수학 탐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기하 파트 같은 경우도 수능 범위에 들어가죠. 근데 이 기하 파트가 내신에서는 이미 절대 평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신 절대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점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입니다. A, B, C. 그럼 80점에서 100점이면 이제 A, 80에서 60이면 B, 그 밑이면 C.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진로 선택은 고3 때 돼서 이제 대부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절대평가고 등급도 3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이제 되고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수능에 올인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고2 때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바뀌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그 대입에 맞추어서 좀 더 내년쯤에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한 내년인데 그때 한번 지켜보고 맞추어서 그때 정해지는 거 보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개학 후 3월에도 2개 학기가 동시에 나가네요. 네. 그 3월에는 현재 학기 심화 하나랑 이제 선행 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 학기 심화할 때 저희가 매 타임마다 기출지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그 사실 이제 내신도 심화가 저희가 1년 365일 매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내신도 뭐 갑자기 평상시에는 내신 안 하다가 뭐 갑자기 뭐 한 달 준비한다고 또 수학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 타임마다 일주일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 모의 테스트 치고 점수 확인하고 이제 부족한 것도 이제 잡아서 또 케어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현장이 그렇게 나가고 네. 선행은 또 선행대로 마찬가지 나갈 겁니다. 중학교 대비시험 학원에서 연습하나요? 시간 체크? 네, 합니다. 저희 지금 4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 관계에서 이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저희가 보통 내신 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4주 정도 저희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주차부터 이제 1차 모의 테스트, 2차, 3차, 4차 모의 테스트 치고 3주차 때 시험 치기 임박하기 직전 그 시험 치기 한 3주 시험 당일 1주 전이겠죠. 한 3주차 때쯤 되면 제가 주말에 또 홈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홈런 테스트가 뭐냐면 자기 이제 목표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제 또 치는 시험이고 여기서 실수 방지 이런 거 다 잡아내려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 다 100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 될 때까지 이제 시험을 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아는데 틀린 건지 모르고 틀린 건지 모르는데 또 맞췄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틀린 건지 이제 4단계로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분석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월말 평가 오도부터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중일 선행하는 선행을 혹시라도 한 번도 못했다면 그 2개 학기가 둘 다 1학년 1학기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1학년 1학기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1학년 1학기가 2개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고요. 시험 대비는 며칠간 해주나요? 보통 그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다 치지 않아요. 주요 과목만 칩니다.
이것도 학교별로 좀 다른데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하고 역사를 이제 묶어서 이게 학교별로 역사를 먼저 배우는 학교가 있고 사회를 먼저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랑 과학이랑 보통 한 5개 과목 아니면 6개 과목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뭐 평상시에는 이제 그 국어, 영어, 수를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임박할수록 그 비중은 점점 줄여야 됩니다. 시험이 임박해서는 암기 과목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 저희는 이제 한 시험 치는 그 주 앞주에는 수학은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말평가, 오답노트 진행되는 것은 간마다 진행이 있고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요, 이거는 모든 간에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월 말마다 항상 이제 월말평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오답노트를 안 하고요.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뭐 제시 또는 뭐 오답노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줌으로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방역 패스 때문에 아마 그 좀 어머니께서도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분도 아마 또 분명히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금 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데 네, 저희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은 만약에 진짜 뭐 끝까지 이렇게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처럼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사실 뭐 방역 패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 1월 달쯤 돼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그때쯤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우선은 뭐 큰 틀은 저희가 온오프라인 동시에 스타트를 할 겁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부분을 이제 혹시라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화면도 이제 다 켜놓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고 문제되는 게 이제 그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이제 발전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최고의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방학 특강 이루어지는 거 한 번 더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 또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